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병법사 제168부 이괄의 반란군 한양을 점령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1624년 2월 황주에서 정충신과 남이형이 이끄는 관병들을 대파한 이괄은 한껏 기세가 올랐죠. 하지만 이때 패퇴됐던 관군들은 이갈 휘하의 황희들의 그 기습 반자의 돌격 여기에 놀라가지고 와야 된 거지, 전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엄청난 사상자가 난 그런 대참패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병력을 재집결만 시키면은 얼마든지 다시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따라서 정충신하고 남이응은 일단 정신을 차린 다음에 서둘러 흩어진 병사들을 다시 집결을 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열을 가다놓은 후에 이괄 부대에 대한 추격전을 재개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추격전을 재개한 게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바로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걸로 봐서 이때 당시 정충신, 남이형 부대가 입은 피해는 아주 큰 건 아니었다. 그냥 놀라가지고 일단 흩어진 거 정도, 그 정도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이괄은 황주 전투에서 승리를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상황은 그렇게 좋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황주 전투 직전에 당시 이제 관군들이 했던 회유 작전에 넘어갔던 사람들이 꽤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있었고 이미 많은 부하들이 이탈을 해가지고 병력이 초기 출전 때보다 줄어든 상태였다는 거죠. 거기다가 봉선 일대의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는 황해감사 휘하의 관병들은 여전히 건재한 상태입니다. 여기 방어선은 굳건히 유지가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얘들하고 다시 맞붙다가는 딱 보니까 정충신, 남이형 부대가 다시 이제 전열을 가다놓고 뒤에서 또 추격해올 수 있는 건데, 그럼 또다시 앞뒤로 샌드위치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우회로를 찾아야 한다라고 판단을 내리게 되죠. 이괄은 다시금 험준한 산악기를 이용해서 봉산 일대의 관군 방어선을 우회를 해가지고 돌파를 하는데 성공을 하게 돼요. 또 이렇게 쭉 돌아가지고 내려오게 되는데, 하지만 이러한 이괄의 기동 작전 얼마 안 가서 다시 또 난국에 부딪히게 되죠. 뭐였냐? 이괄의 부대가 한양으로 가려면요, 다들 아실 거예요. 필연적으로 건너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두 개의 강을 꼭 건너야 되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예성강, 그리고 또 하나가 임진강이었죠. 사실 뭐 총 4개 강을 건너게 된 거죠. 이괄의 부대는 청천강, 대동강, 예성강, 임진강 4개인데 청천강하고 대동강은 원체 이제 좀 조선 조정 입장에선 전방이다 보니까 설마 저렇게 우회해서 가겠어라고 약간 좀 방심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우회로를 찾아가지고 별 피해 없이 내려오는데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관군도 당연히 여기서부터는 수도 한양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방어선은 상당히 촘촘하게 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성강과 임진강은 그냥 꽁으로 돌파하기는 힘든 지점이 되었다는 거죠. 당연하게도 관군들은 이러한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봉산 방어선 외에도 예성강 일대에 관병들을 집결을 시켜가지고 방어선을 구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투입됐던 병력들이 사실 뭐 황해도 병력들 자체도 원체 이 서북면 일대가 훈련 상태, 임전 태세가 잘 갖춰져 있었던 것도 있었고, 또 이때 여기에 투입됐던 병력들이 임진년 전쟁 때 나름 이제 참전을 해가지고 경험치를 쌓은 그런 베테랑 병력들도 꽤 있었다라고 그래요. 관군 입장에서는 이 예성강을 반드시 사수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 예성강이 뚫리잖아요. 그러면 그 뒤로는 이게 평탄한 지형이 펼쳐져요. 평야지대가 펼쳐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좀 몇 개 없는 평야지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괄의 반군들은 별다른 저항 없이 적어도 개성까지는 그냥 하이패스 깔고서 계속 전진을 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거를 저지할 만한 곳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관군들도 현재 계속 이괄이 방어선을 우회하면서 돌파해서 내려오니까 이거 그 밑에 방어선을 새롭게 구축을 하려면은 병력이 추가 증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삼남 지방에서 병력을 막 한참 끌고 오고 있었어요. 영차, 영차 하면서 끌고 오고 있었는데 당연히 이거 도착하려면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만약에 예성강이 허망하게 뚫려버리게 되면은 다음번에 믿을 거는 임진강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또 만약에 임진강마저 뚫리게 되면은 사실상 한양까지는 무인지경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속전속결로 돌파를 당하게 되면은 삼남 지방에서 지원병이 오기 전에 한양이 함락되는 그런 대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후에 전열을 정비한 정충신과 남이형 부대,
이괄이 이제 예상한 대로 그렇게 큰 피해를 입진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다시 이괄의 후미를 추격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괄이 막 그 산속 험로를 통해서 막 그렇게 강행군을 했잖아요. 또 중간중간에 또 매복도 시켜놨대요. 그러니 이제 정충신 남우영이 그 뒤를 쫓아가는데 죽을 맛이죠. 그런 험로를 일반 병을 데리고서 이걸 갖다 돌파를 하려고 하니까 나고병 자꾸 생기고 또 이거 지나갈 때마다 막 매복 한 번씩 당하고 그러니 이게 체력이 다 고갈이 나가지고 다들 지금 아둥바둥 거리면서 할딱할딱 거리면서 간신히 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괄도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죠. 이대로 가다가는 황주 일대에서 그랬던 것처럼 다시 또 관군에게 앞뒤로 포위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부수를 띄워야 되는데 당시 이제 예성강에서 특별하게 배를 이용하지 않고 도섭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였냐면은 상류에 위치한 마탄 방면이에요.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임진왜란 때도 이 마탄 방면에서 나름 이제 교전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이제 보면은 도합 포인트 이런 거 보면요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항상. 물론 관군들도 이러한 움직임을 당연히 예측을 했죠. 그래서 마탄 방면에 미리 방어선을 설치해 둔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양측이 1대1 결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2월 7일 마탄 방면에서 드디어 이괄의 반군과 이중로가 이끄는 관군들 사이에서 격전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괄 입장에서 더 이상 우회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요. 얼핏 생각해 봤을 때 미리 와서 진을 치고 있는 관군이 유리할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사실 당시 관군의 상황도 그다지 넉넉치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 마탄 방면에 배치된 관군들도 너무 급하게 여기까지 달려오니라고 여기도 강행군을 좀 해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체력적으로 부담이 많은 상태였죠. 사실상 이제 이괄의 군대도 체력적인 부담이 컸고, 그 다음 또 이제 마탄 방면에 배치됐던 이중로 부대도 체력적인 부담이 상당히 컸습니다. 양쪽 다 체력적으로 부담이 큰 상태에서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중로 휘하 있는 부대도 나름 베테랑 부대였죠. 하지만 이괄의 부대는 그야말로 정예 중에 정예. 여기가 바로 이제 조선이 가장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카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게 한 끗 차이로 이괄 부대가 한 수 위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똑같이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벌이는 결전이었는데, 뭐 스포츠 경기도 그렇고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기술, 전술, 뭐 이런 것들 다 좋아요. 얼마나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훈련을 하냐, 얼마나 우수한 장비를 갖다 착용을 할 것이냐, 다 중요한데, 이게 만약에 진짜 갈 때까지 가면요, 막판에는 결국에는 어디서 좀 차이가 나게 되냐면은, 정신력, 투지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정신력이나 투지를 완벽하게 배제하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전쟁에서 중요한 거는 얼만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훈련을 받았냐, 어느 쪽이 더 우수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냐, 그리고 또 얼마나 유리한 지형을 선점해서 전술적인 포메이션을 구사할 수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맞아요. 원래 이게 우선시 되는 게 맞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신력과 투지가 전혀 쓸모가 없냐면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결국 최후의 순간이 가게 되면은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경우도 있기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멘탈적인 부분을 너무 무시해도 안 되는 건데, 당시 이괄의 부대가 확실히 투지에서는 한 수 앞섰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최정이었고, 자기들이 뭐 이제 강철 부대다 그런 자부심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탄 전투에서 이괄이 먼저 과감하게 돌격을 해오니까, 이중로 부대가 여기서 투지에서 밀리게 됩니다. 특히 당시 이괄이 선봉에 내세웠던 병력들이 뭐였냐면은, 바로 이 그림에서 나오시는 마상편권을 사용하는 편권 기병들이었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시연이 물산 외성 전투에 참전을 하면서 당시 이제 명군에 소속됐던 편권 기병들을 보고서 거기서 이제 감명을 받잖아요. 와, 저런 게 있구나. 그래서 우리도 저런 거 만들면 좋겠습니다라고 선조에게 보고를 하게 되죠. 이때 당시 조선은 이미 임진왜란 전쟁을 치르면서 기존에 있던 전통적인 중장 기병, 그리고 또 이제 기마 궁수였던 갑사들이 꽤 많이 소실된 상태예요. 그래서 새로 기병을 양성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앞으로 양성할 기병은 어떤 형태의 기병이 되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시연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런 기마공수가 아니라 앞으로는 편권기병, 돌격기병을 양성을 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게 됩니다. 사실 이게요, 세계사적으로도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방향성 자체를 잘 잡고서 양성한 게 맞아요. 근데 이런 중장기병 하는 양성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깨지잖아요. 그런데다 이제 광해군 시절에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이면서 뭐 이제 국방력도 증강하는 사업을 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뭐 제대로 안 되죠. 그래서 이 기병 양성 작업이 좀 지지부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양성했던 기병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그 얼마 안 됐던 편군 기병 약 한 700명 정도 됐대요. 그거를 다 누구한테 몰아줬냐면은 하필이면은 이괄한테 몰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괄이 이 편군 기병들을 선봉에 내세워서 돌격시켰고 무시무시한 편군 기병들의 돌격력에 관군들이 그야말로 혼비백산에서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료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전투가 끝난 다음에 한 달 후에 이제 한 얘기인데 이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서가 아뢰기를 포위를 뚫고 적진을 돌진한 데에는 편곤 많은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역적 이괄에 마군 700인이 모두 편곤을 썼는데 이 때문에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당시 편곤 기병의 어마어마한 돌파력 때문에 관군들이 고전을 했었다라는 것을 갖다 이렇게 이서가 수레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 마탄전투에서 관군이 완벽하게 참패를 하는데 이거는 황주전투하고 궤가 달라요. 황주전투는 사실은 사상자는 별로 없어요. 그냥 공중 분해됐다가 다시 이제 재결합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마탄전투는 그야말로 대참패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전사자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당시 사료를 놓고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때 이중로 등이 연안부사 이인경, 평산부사 이화과 함께 마탄을 파수하였는데 적이 뜻밖에 나와 엄습하여 치니 관군이 놀라서 한꺼번에 무너졌다. 강에 빠져 죽은 자가 매우 많았고 나머지는 모두 적에게 항복하였는데 이중로는 적과 격투를 벌이다가 철총으로 적 7인을 쳐 죽이고 스스로 언덕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 그래서 이게 좀 마지막 구절이 약간 좀 애매한 게 철총, 조총인데 조총으로 적병 7명을 때려 죽였다.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긴 하죠. 당시 이제 조총병들이 백병전이 벌어지면 어떻게 했냐면은 칼을 차고 다니긴 했지만 칼을 뽑기가 좀 이제 급한 상황이 되잖아요. 이거 막 장전하고 쏘다가 바로 앞으로 와버렸다면 칼을 또 언제 뽑아요. 그리고 또 검술도 그렇게까지 숙련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조총을 거꾸로 잡고 몽둥이처럼 휘둘러서 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만 그랬던 게 아니라 총검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전 세계 조총병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뭐 어떤 나라들의 경우에는 개머리판 부분에 아예 철퇴를 장착시키는 나라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했다는 건지 아니면은 왜 우리가 그 총격, 저격 할 때 그 격자도 원래 7격자 쓰거든요, 한자로. 그래서 이게 7명을 쳐 죽였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진짜 이렇게 쳐 죽인 게 아니라 쏴서 죽였다는 건지 그거는 좀 모호하긴 해요. 아무튼 간에 당시 지휘관 중 한 명이었던 이중로가 직접 조총을 쏘면서 이렇게 필사적으로 싸우다가 전사를 할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처절했다는 겁니다. 이중로뿐만 아니라 이때 한 7명의 장수, 총 토탈 7명의 장수가 전사를 하는 대참사가 발생을 하는데 이들 중에 몇몇은 임진년 전쟁 때 참전해서 상당히 또 이제 실적을 올렸던 그런 베테랑 무장들도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조선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때 당시 지휘관을 잃었던 많은 관병들이 혼란에 빠져가지고 이 마탄 여울에 뒤엉켜가지고 이 여울이라고는 하지만 여기서도 잘못 뒤엉켜서 넘어져가지고 엉겨붙게 되면은 대량의 익사자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때 대량의 익사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관군은 그야말로 공중분해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이제 지휘관 중에 한 명이 살아남는데 평산부사 이화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일부러 자기 군마를 죽여가지고 그 피를 옷에다 묻힌 다음에 죽은 척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질 정도로 그 정도로 관군이 아주 처참한 상황에 놓였다는 거죠. 물론 이화근 이것 때문에 나중에 곤욕을 치러요. 왜냐면 이때 어쨌든 살아서 돌아왔는데 본인은 뭐 죽은 척하기를 해가지고 살아서 돌아왔다라고 하지만 조선 조정 입장에서는 저거 혹시 이거라고 내통해서 산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의심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화기 또 나중에 곤욕을 치르기는 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마탄에서 대성을 거둔 이괄은 의기양양하게 전산 관군 장수들의 수급을 잘라가지고 자신의 뒤를 추격해오는 정충신과 남이용 부대에 보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당연하게도 어떤 의도였냐면은 추격대에게 공포심을 심어줘서 추격 중단해라. 니들 재미없을 줄 알아라. 이미 내 앞길을 막아섰던 장수들이 이렇게 죽었다. 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나름 이제 공포심을 심어주려는 전략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7명 장수들의 수급을 본 정충신과 남이용, 당연히 이제 충격과 공포에 빠지죠. 멘탈 붕괴가 일어나는데 확실히 남이용이 굉장히 좀 침착한 장군이에요. 여기서 바로 이제 이괄의 의도를 간파를 해요. 그래서 시침이 뚝 떼고 병사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병사들이 지금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앞에 있는 관군 방어선이 이미 붕괴가 됐고 무려 7명의 장수가 죽었다. 그 수급이 잘려서 왔다. 얼마나 지금 공포스러운 상황이에요. 이미 이괄 부대의 반자의 돌격을 한번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 공포 심리가 더 클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병사들이 막 웅성웅성 거리면서 공포심이 퍼지니까 남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침이 뚝 떼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 장수도 다 알고 있거든, 얼굴. 근데 이거 보니까 아니야. 이거 보니까 어디서 일개 졸병을 갖다 죽여놓고 그 수급을 잘라서 장수급을 주겠다라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약을 파는 거다. 너네 겁먹을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남이응이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가까스로 부대가 와야 되는 것을 모면했다더라라는 그런 일화가 연려실기술에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충신, 남이용 부대는 어쨌든 추격전을 계속 지속은 할 수 있게 되었고요. 한편 인조는요, 마탄 전투에서 관군 장수가 7명이나 전사하고 여기서는 이제 황주 전투하고는 다르게 관군들이 거의 전멸되다시피 했다라는 보고를 듣고서 그야말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마탄에 배치된 관군들 중에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임진년 전쟁 때 참전해서 실전 경험을 쌓은 나름 숙련된 병사들, 장수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마탄 전투에서 그야말로 사나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 그 충격이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러한 충격은요, 인조하고 조정에 있는 신하들만 받은 게 아니라 그 다음번 방어선을 지키고 있던 임진강 강변의 관군들한테도 큰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퍼졌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도망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데 탈주충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누구였냐면은 임진 나루터. 여기가 제일 중요한 도하 지점이었는데 하필이면 여기를 지키고 있던 파주 목사 박효립이 겁을 집어먹고 도주를 하는 사태가 발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양반 이 행동도 좀 이해는 가는 게 뭐냐면요.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삼남 근황경들이 이제 올라와가지고 전선에 배치가 돼야 되는데 아직 올라오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핵심 병력들은 마탄 일대에 주로 배치를 했던 거거든요. 베테랑 병사들은. 그럼 임진강변에 있었던 병력들은 좀 주로 뭐였냐면은 2군급, 요즘으로 치면 뭐 예비군, 민방위에 해당하는 병력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박효리 입장에서는 이거 가지고서 어떻게 저걸 막냐 이거죠. 그 베테랑 병력들도 다 저렇게 공중 분해를 당했는데 그래서 박효림이 이것 때문에 겁을 먹고 도망을 친 것도 뭐 조금 이해는 가는 상황입니다. 물론 임진강 주변에 나름 이제 주력 부대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반정 공신이었던 이서가 군을 이끌고서 주둔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당시 이제 반정 공신 이서가 청성령이라는 고갯길을 이제 막고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괄의 반군은 이 청성령을 지나서 임진강을 건너가지고 한영으로 들어가는 수순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때 이괄이 이 청성령을 어떻게 지나갔냐? 또다시 항해 부대를 출격시킵니다. 반자의 돌격을 걸어가지고 교란 작전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서 부대가 주춤하면서 교착 상태가 벌어지자 그 틈을 타가지고 이괄이 또다시 새끼를 이용해서 강행군을 해서 이 청성령을 통과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시 상황을 사료를 통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적이 청석동에 군사가 있는 것을 알고 항해 수십 명을 시켜 밤을 틈타 놀래 달아나게 하고 그리고 밤중에 갑자기 반자의 돌격을 걸었으니까 이게 이서 군대 입장에서는 몇 명이 왔는지도 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항해들이 반자의 돌격이라면 아주 그냥 도 같은 애들이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또 놀라가지고 뒤로 물러난 거죠. 산예의 평탄한 길을 거쳐 곧바로 송도를 지나 그래서 청성령은 이렇게 해서 통과를 하고 그 다음번부터 또다시 평지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바로 이제 통과를 해가지고 송도가 이제 개성이죠. 여기를 지나서 물론 지나가는 중간에 이제 틈틈이 그런 이제 마을에 관아들을 갖다 습격을 해가지고 보급을 확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임진에 이르러서 몰래 박효립 등과 통모하니 실록에는 이때 박효립이 도망간 이유가 이괄하고 이미 내통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좀 명확하지가 않은 게 진짜 내통을 해서 박효립이 도망을 갔던 건지 아니면 도망을 간 다음에
그것 때문에 이제 내통한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았던 건지 그거는 조금 명확하진 않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강을 지키던 군사들이 위풍을 바라보고 먼저 달아났다. 근데 요거는 팩트입니다. 어쨌든 병사들이 이제 겁을 집어먹고 달아났고, 그래서 이제 박효립도 일단은 튄 거죠. 자, 관군이 뒤쫓아 이르렀으나, 그러니까 이서가 이제 나중에 이 청성령에서 교란작전에 자기가 놀아났다는 것을 알고서 다시 재차 추격을 가해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괄은 이미 강을 건넌 다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서도 나름 좀 이제 인조 정권 내에서 실력파 장군이거든요. 근데 그 실력파 장군인 이서조차도 이괄의 이런 교란 작전에 놀아날 정도로 확실히 이괄이 군사적인 능력이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2월 8일이 됐습니다. 이처럼 이괄의 반군이 임진강 방어선에 관군마저 따돌리고 경기도 일대로 진입을 하자 조선 조정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이에 인조는 당장 한양을 사수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죠. 왜냐면 이게 관군이 다 전멸당한 건 아닌데 다 저 위쪽에 있다는 거예요. 얘들 올 때까지 여기서 어떻게 버티냐 이거죠. 한양은 사실 임진년 전쟁 때 이미 판명이 났잖아요. 방어성으로서는 그다지 가치가 없다는 거를. 그리고 남한산성은 아직은 이제 기초공사 중이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냐 하고서 결국 한양을 탈출해서 남쪽으로 도망치는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게 됐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2월 8일 무렵 이괄은 보무도 당당하게 비어있는 한양을 접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었냐면요. 조선 역사 500년을 통틀어가지고 지방의 반군이 무려 수도 한양을 점령한 것은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대참사가 발생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양을 점령한 이괄. 과연 그 이후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인조는 반격을 가해서 이괄의 반군을 진압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